그럼 이번에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PPT에 보여드렸던 그레듀에이트, 대학원 원서 접수 결과 데이터를 가져와 볼 텐데요. read.csv로 불러와서 head str을 해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4개의 변수가 있는 아주 단순한 데이터인 걸 볼 수 있고요. 설명을 달아놨지만 어드미션 합격 여부, GRE는 우리 시험 점수, 대학원 갈 때 시험 점수고, GPA는 평점 평균 평점이고, 랭크는 약간 전적 대학의 등급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변수 간의 관계를 요약하는 거 할 수 있겠죠. 합격 여부에 따라서 GRE 평균 몇 점이냐, 합격 0일에 따라서 GPA 평균 몇 점이냐, 등급에 따라서는 어떠냐, 요거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잠깐 아까 배웠지만 이런 변수의 형식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어드밋을 생각을 해보면 0, 1이죠. 근데 이거 0, 1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평균을 구하면 1의 비중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합격을 했냐 떨어졌냐 약간 범주형 변수의 느낌이 나니까 범주형 변수로 바꿔주고요. 랭크 같은 경우에도 평균 구해가지고 평균 랭크가 2.3입니다. 이거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등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as 팩터를 써가지고 범주형 변수로 바꿔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요약을 하긴 할 거지만 관심 있는 거는 내가 합격할 확률은 얼마 될까거든요. 혹은 우리 입시기관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학원에서 뭐 이런 애들이 어떤 애는 합격을 했고 떨어졌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요거 활용해서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네가 합격할 확률은 뭐 몇 %야? 너는 돈 뭐 1,000만 원, 너는 2,000, 너는 300, 너는 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을 예측하는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뉴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불러와 보면 GRE 점수 있고 GPA 점수 있고 랭크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줄 거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랭크라고 하는 애는 범주형 변수니까 우리 as 팩터를 써가지고 꼭 형식을 바꿔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어드밋 여부에 따라서 전체에서의 전체 400명 중에서 합격한 사람의 비중이 몇 %냐라고 보면 한 32%가 합격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합격 여부에 따라서 평균이 어떠고 저쩌고 막 등급 다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네가 등급이 높으니까 합격할 거야. 점수가 높으니까 합격할 거야. 평점이 좋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을 때 확률을 예측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일단 함수를 한번 보면 먼저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면 원래는 우리가 LM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리니어 모델이라는 걸 썼죠. 그러니까 LM은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은 100년 전에 나왔던 관심 변수가 숫자인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변수들을 설명하는 모형인데 지금 우리의 관심 변수가 숫자가 아닌 거예요. 0, 1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여부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평균을 구하겠다가 아니라 확률을 예측하는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회귀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가 여기는 GLM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G는 Generalized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경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함수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걸 보시면 바뀐 게 많이 없어요. 데이터는 Graduate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불러온 데이터를 써가지고 어드밋 물결땡이니까 어드밋 합격 여부를 물결땡 나머지 모든 변수로 설명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근데 이게 GLM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귀 모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선형 회귀도 했고 로지스틱 회귀 모형 했지만 다른 회귀 모형들이 막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고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여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400명이 있는데 합격률이 32%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합격할까, 어떤 사람이 떨어질까인데 이게 우리가 배운 이항 분포, 고등학교에 보면 동전 던지기 하잖아요. 그 이항 분포의 개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패밀리는 바이노미얼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이게 확률을 예측하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붙는다. 패밀리는 바이노미얼이라고 하는 게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는 2를 의미를 하잖아요.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모형을 쓰면 이게 멀티노미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관심 변수가 0, 1, 여부 이런 게 아니라 A, B, C 그룹이 3개일 때도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보통 어려워서 보통 여부, 0, 1, 2개짜리로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만들어지고요. 서머리를 해보면 이렇게 역시 결과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GRE, GPA 같은 경우에는 회귀 개수가 이렇게 양수가 걸려있고 랭크를 한번 보면 이게 랭크를 범주형 변수로 안 바꿨으면 그냥 랭크라고 하는 것만 있을 텐데 잘 바꿨다라고 하면 랭크 1이 기준인 거예요. 랭크 1이 기준이라서 걔는 없고 랭크 2냐 아니냐, 랭크 3이냐 아니냐, 4냐 아니냐에 해당하는 가변수 3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걸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선형회귀에서는 AG 예를 들어서 250원이 걸려 있었다라고 해보면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나이가 한 살 증가할 때마다 보험료가 관심 변수가 250원씩 비례해서 증가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얘는 회귀 모형의 개념을 관심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끌어다 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회귀 모형,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관심 변수가 숫자예요. 그럼 모형을 만들면 막 AG가 예를 들어서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값이 엄청나게 막 커질 수도 있죠. 아니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형 회귀 모형에서 Y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양수로 무한대까지 아주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관심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는 확률을 예측하는 문제고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커봐야 1, 100%고 제일 작아봐야 0, 0%예요. 그러니까 선형 회귀는 범위가 엄청 넓은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확률의 문제에서는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냥 쓰지는 못하고 통계학자가 여기 있는 아주 복잡한 로짓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짓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이론은 막 우리가 그냥 제쳐두고 이게 해석만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1 빼기 파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가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이에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합격할 확률에 관심이 있겠죠. 합격할 확률에서 1 빼기 합격할 확률이니까 떨어질 확률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그냥 확률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분의 아닐 확률분의 맞을 확률 요 분수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로그를 씌운 거 이걸 로짓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방향만 볼 거예요. 방향만 볼 건데 확률이라고 하는 애가 파이라고 하는 애가 높아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확률이 높아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1 빼기 파이는 작아질 거고 위에 있는 파이는 커질 거예요. 그럼 이 분수는 확률이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겠죠. 로그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로그는 우리가 1, 10, 100, 1000만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1, 2, 3, 4, 5 산술적으로 증가하게 바꿔주는 거지 방향이 바뀌지는 않죠. 그럼 역시 확률이 높아질 때 이 로그를 취한 요거 전체가 같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요것도 같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다. 이상한 변화를 하긴 했지만 방향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점 중에 하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뒤에 있는 x들인데 여기 있는 x들 한번 보면 지금 x1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지금 GRE 같은 게 있거든요. GRE를 생각해 보면 개수가 양수였어요. 여기 있는 베타1이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GRE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차피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이상한 로짓이라고 하는 거에 양에 영향을 미치겠죠. GRE가 높아지면 이게 커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확률도 높아질 거예요. 반대로 어떤 변수의 회귀 개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값은 작아질 거고 이 로짓은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걔는 결국에는 확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론적으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보면 회귀 개수를 봤을 때 얘가 양수면 그 개수가 계산된 값이 양수면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음수면 확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면 GLM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있는 베타들을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아까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의 그 값을 x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걸 그냥 a라고 부를게요. a라는 값이 계산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그냥 풀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로그 1 빼기 파이분의 파이가 a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파이, 확률이 관심 있잖아요. 풀어보는 거예요. 양변을 지수승을 하게 되면 1 빼기 파이분의 파이는 지수의 a승이 될 거고 양변에다가 요 1 빼기 파이를 곱해주면 파이는 1 빼기 파이에다가 2의 a를 곱한 게 될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모아야 되니까 여기 양변을 곱하기를 하면 2의 a승 빼기 2의 a승이 파이가 되고 요거 넘긴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2의 1 더하기 2의 a승의 파이는 2의 a가 되고 결국 이게 식을 풀어보면 1 더하기 2의 a승분의 2의 a승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자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서 다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회귀계수를 추정을 하고 그럼 이걸 다시 풀면은 네가 관심 있는 확률을 각각의 x들의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 이론에 막 치우칠 필요는 없고 그냥 쓰면 돼요. 근데 해석은 해야 되니까
회귀 개수를 보고 양수면 확률을 높이는데 음수면 확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정도만 해석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생각해야 될 거는, 그쵸? 네,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R이라고 하는 건 양수의 회귀 개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AG처럼 막 정확하게 우리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개수가 양수니까 GRE 점수가 높아질수록 GPA 점수가 높아질수록 합격 확률은 높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랭크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랭크 1은 0이겠죠. 아무것도 영향을 안 받는 0인데, 랭크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7만큼 떨어지고 3은 더 떨어지고 4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결론은 뭐냐면 GRE 점수가 높을수록 GPA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등급이 높을수록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근데 단순 요약을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단순 요약을 했을 때는 그냥 요약만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밑에 나오는데 레벨즈 한 다음에 어드밋이라고 하는 우리 관심 변수의 수준을 한번 보면 얘가 0, 1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R이라고 하는 도구에서 어떤 이런 우리 관심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이진형인 경우, yes, no의 문제에 대해서 모형을 만들게 되면 두 번째 거 있죠. 수준을 봤을 때 두 번째 확률을 계산해요. 그 회귀모형을 만들 때 떨어질 확률도 만들 수 있고 붙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근데 레벨즈라고 하는 걸 실행했을 때 두 번째 나오는 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1일 확률, 지금은 합격할 확률을 만들고 있고요. yes, no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yes가 우리는 yes, no의 문제지만 알파벳 순으로 보면 no, yes거든요. 그래서 회귀모형을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만들게 되면 yes 1 확률을 보통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아무튼 식은 복잡하지만 used라고 하는 애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직접 지수승하고 하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predict라는 함수에다가 여기 우리가 만들어준 모형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used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하지 말고 타입을 response라고 해주면 아까 봤던 거 제가 했던 것처럼 식을 다 풀어서, 왜냐면 첫 번째 학생 750에 4점이 엄청 잘하는데 대학 등급이 좀 떨어져요. 얘는 합격할 확률이 35%입니다. 두 번째는 65%입니다. 세 번째는 46%입니다. 네 번째는 몇 %입니다. 이렇게 확률이 예측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다. 요약과의 큰 차이다. 요약은 요약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모형을 만들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만들면 거기에다 새로운 사람을 넣어가지고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볼 거는, 직접 할 거는 퇴직 예측 모형인 거예요. 요 HR 데이터는 직접 실습을 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나중에 쓸 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는 드렸던 데이터인데요. 막 변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관심이 있는 변수는 여기 있는 attrition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attrition이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게 yes인 사람은 집에 간 사람, no인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인데 HR 담당자가 궁금한 거는 어떤 사람들이 집에 가냐인 거죠. 이걸 요약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한 게, 출장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 집에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많이 받으면 좀 덜 가요. 머시기 하면 덜 가요. 뭐 집이 멀면 어쩌요. 뭐 이렇게 다 설명할 거리 많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럼 우리 직원들을 봤을 때 직원들 중에서 누가 가장 1년 안에 퇴직할 확률이 높을까? 요거는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죠. 요약을 했을 때는 절대 그런 답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면은 모형을 활용해서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1년 안에 퇴사할 것 같은 사람들이 발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좀 필요 없는 변수들이 있어서 제가 요 명령어를 써가지고 데이터들을 좀 변수를 몇 개를 없앨 건데요. employee count, employee number, over, 이게 값들이 다 똑같은 값이라서 쓸데없는 값이라서 는 너를 써가지고 제가 변수를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데이터를 좀 쪼갤 거예요. 데이터를 좀 분할을 할 건데 이게 뭐 교차 검증이라고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왜 하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뭔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의사결정권자는 따로 있거든요.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숫자를 받기 위해서는 액션을 해야 되는 뭔가 순환고리가 생겨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퇴직자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집에 많이 갈지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운영을 하려면 결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모형을 썼을 때 얼만큼 잘 퇴직자를 어떤 사람이 집에 갈지 안 갈지를 잘 예측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액션을 하고 1년 뒤가 되어야 우리가 과거 1년 전에 했던 게 얼마큼 잘했는지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평가를 하려면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결제를 받으려면 숫자가 필요하고 이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을 못한 거죠. 시작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여기 있는 교차 검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전체 데이터를 다 밀어 넣어가지고 모형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적당히 7대3 정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의 데이터만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모형 만들고 이게 원래대로 하면 모형 만든 다음에는 액션을 한 다음에 1년 뒤에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떼어놨던 30%의 데이터는 구조가 똑같으니까 집어넣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프레딕트에다 넣어보면 예를 들어 합격 집에 갈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다, 몇 퍼센트입니다. 또 50%를 기준으로 집에 갈 확률이 높은 사람은 50% 이상의 사람은 이 사람 투지 갈 겁니다. 아닙니다. 투지 갈 겁니다.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을 거죠. 근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yes인지 no인지 결과가 남아있잖아요. 어트리션에.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든 모형에다가 모른 척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면 예측된 결과가 있을 건데 근데 우리는 실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된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굳이 1년이 지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에서도 바로 이 모형은 어느 정도 좋은지가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지도학습 모형을 만들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일부 모형을 만들 때 쓸 데이터와 모형을 평가할 때 쓸 데이터를 나눠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해놓은 거는 보시면 HR 데이터에서 mutate 해가지고 임시 변수를 만들 건데요. if, else를 쓰는 거예요. runif라고 하는 건 랜덤으로 숫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랜덤으로 숫자를 만들어서 사람 수만큼 만들어서 이게 0부터 1 사이에서 랜덤이 만들어져요. 해볼게요. runif를 한 다음에 100을 넣으면 0부터 1 사이의 숫자 100개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논리 연산을 하는 거죠. 0.3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랜덤으로 0.4보다 크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건데 0.3보다 큰 애가 70%가 될 거니까 비중을 보면 길이를 보면 그렇잖아요. 0부터 1 사이 중에서 70%가 되겠죠. 보면 트레이닝 아니면 테스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대신 이게 랜덤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거고 똑같이 컨트롤 엔터를 동시에 눌러도 이게 컴퓨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샘플이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7대3으로 나눌 텐데 나눠지는 그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조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뭐냐면 setSe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랜덤이 항상 고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숫자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내가 그냥 7030을 넣어놨는데 1, 2, 3, 4 해도 되고 1 해도 되고 여러분 생일 넣어도 되고 오늘 날짜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setSeed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runif 한 다음에 한 개만 뽑아보면 원래는 이거 실행할 때마다 숫자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setSeed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랜덤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도 되고 아니면 밑에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의미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으니까 뭐든 setSeed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에서 CV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 CV는 뭐냐면 그냥 데이터 중에서 어떤 애들은 트레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달려있고 어떤 애들은 테스트라는 이름이 그냥 달려있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을 7대3 정도로 나눠지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해야 될 건 여러분 이건 무시하시고 해야 되는 거는 요만큼을 범위 지정할게요. 231번부터 239 정도까지 setSeed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방법 2가 나온 다음에 HR train, HR 테스트가 있는 부분까지를 실행할 건데 그 의미는 랜덤으로 애들한테 테스트 트레인이라고 한 이름을 달아주는 거예요. 7대3 정도의 비율로. 그래서 그 중에서 CV라는 값이 트레인인 애들만 있죠. 전체 70%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따로 HR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나머지 30%의 테스트에 해당하는 애들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제가 쪼개기를 한 거예요. 요 과정은 몰라도 되고 요만큼 실행하면 원래는 HR 데이터, 통 데이터가 하나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데이터가 2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HR 트레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위에 보면 제가 GLM 모형 만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거 179번째 줄에 있는 거 이거 참고해서 이걸 복사해서 쓰는 게 제일 좋죠. 요걸 참고해서
데이터 이름을 HR 말고 HR 트레인으로 바꿔주시고 관심 변수는 아까 봤던 것처럼 대문자 A로 시작하는 attrition이니까 그걸 바꿔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이름, 관심 변수 이름만 잘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GLM이라는 모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로지스틱 모형이 만들어질 거고 predict라는 함수에다가 따로 데이터를 불러온 건 아니고 HR 테스트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측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딱 두 줄이에요. 세 줄이죠. 모형 만드는 거, GLM 모형 만드는 거, GLM 함수 써서 모형 만드는 거, 서머리 써가지고 우리가 그 회기 계속 그냥 간단히 보는 거, 세 번째 프레딕트 쓰는 거, 요거 세 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지도학습 모형을 만든다, 관심 변수가 있는 경우에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 되게 요 2개 정도면 돼요. 모형을 만드는 거 하나, 모형의 결과를 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예측에 쓰는 거 하나인데 바꾸기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형 이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제가 그냥 뭐 거의 끝났으니까 편의상 뭐 GLM 언더바 합격이니까 어드밋 이렇게 바꿀게요. 이거 보고요. 세 개 다 같이 바꿨고요. 어드밋이 아니죠. HR이니까 ATTR 아니면 뭐 홈 이렇게 할게요. 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관심 변수가 attrition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attrition이라고 하는 변수가 될 거고요. 물결땡은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 이름은 HR 언더바 train입니다. 그래서 바뀐 거는 데이터 이름 바뀌고 그 다음에 관심 변수만 바뀌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집에 가는지를 설명하는 로지스틱 회기 모형이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를 서머리에다가 집어넣고 실행을 해보면 막 이렇게 막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보면 이게 회기 모형의 최대 단점인데 다 그냥 그럴듯한 그냥 누구나 당연한 것들이 될 거예요. 그냥 뭐 집이 멀면 집에 갑니다. 돈 안 주면 집에 갑니다. 야근하면 집에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결과는 너무 뻔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프레딕트를 써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모형을 이렇게 집어넣고 새로운 데이터에는 우리가 따로 데이터를 불러온 건 아니지만 원본 데이터를 7대 3으로 쪼개놨으니까 요거를 HR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뭐 400명 정도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인지가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뭐 2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거를 예를 들어서 라운드 함수에다 넣어가지고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끊어보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 낮습니다가 나오겠죠. 근처에 있는 것 중에서 뭐 확률이 높은 사람 대충 보면은 생각보다는 여기 뭐 77%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갈 확률이 2%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이 우리가 모형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밑에다가 조금 넣어놨습니다. 참고라고 달려있죠. 요거는 위에 있는 거 제가 똑같이 그냥 해놓은 거라서 그냥 실행하시기 답이죠. 답이라서 그냥 있는 거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원본 데이터에다가 원본 데이터 그 테스트 데이터 원본이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우리 예측된 확률까지 한번 옆에다가 붙여볼 거고요. 그러면 원본 그 테스트 데이터에 이렇게 P 언더바 HTTR이라고 해서 예측된 확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접근 방법 첫 번째가 있는데 하나는 O분류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형이 얼만큼 좋은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지표를 하나 계산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mutat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if, else 조건부를 쓰는 거예요. 계산된 확률이 예측된 확률이 50% 이상이면 yes로 아니면 no라고 하는 값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pred HTTR이라고 만든 거고요. attrition이라고 하는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실제 퇴직 여부와 예측된 퇴직 여부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면 아래처럼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요거 한번 설명해 본다고 하면 attrition이 노인 사람들, 실제 값이 노인 사람들이 이렇게 행으로 한번 보면 되는데요. 338-9에서 원래 실제로 집에 안 가고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347명이 있는데 우리 예측된 모형을 보면 모형의 예측한 결과를 봤을 때 안 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338명이고 집에 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9명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퇴직한 사람이 두 개 합해보면 7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4명은 집에 안 갈 거다라고 잘못 예측을 했고 41명은 집에 갈 거다라고 잘 예측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행렬에서 우리 대각선에 있는 애들은 잘한 거예요. yes를 yes로, no를 no로 예측한 거고, 대각선 바깥에 있는 애들은 틀린 거죠.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오분류율이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전체 중에서 몇 개나 틀렸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표를 계산을 이렇게 아래 있는 것처럼 뭐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분류율이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저거는 뭐 보고서를 받을 때 그런 거고, 이게 신용등급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용등급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쭉 있을 거고요. 거기다 보면 관심 변수가 뭐랄까요, 연체 여부, 부도 여부 이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 만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연체를 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로지스틱 모형을 돌리면 모형 만들어질 거고, 그 만들어진 모형에다 우리의 데이터를 통째로 다 부어보면 확률들이 쭉 나오겠죠. 신용 등급은 혹은 신용 점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확률을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쭉 하는 거예요. 확률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쭉 줄 세우기를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르기 해가지고 확률이 낮은 사람들은 1등급입니다. 그 다음은 2등급입니다.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은 10등급입니다. 라고 구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제가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측된 확률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자르기 이거는 그냥 사람 수를 기준으로 제가 10등분을 했어요. 사람 수를 기준으로 10등급해서 요 사람은 9등급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1등급입니다. 3등급입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놔서 그런 거지, 앞에 보면은 결국엔 확률을 활용한 거예요. 확률을 기준으로 쪼개기 뭐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분류율 같은 것들, 모형에 대한 평가 지표도 계산할 수 있지만 확률 자체를 줄 세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등급화를 만든 다음에 전략을 또 차별화시키는 거죠. 네. 이 등급화라는 거, 확률 가지고 뭘 할지는 또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등급이 높은 사람들, 확률이 낮은 사람들은 당연히 대출 같은 거 해준다, 카드 발급해준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 될 거고, 확률이 높은 사람, 9등급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도 확률이 지금 40%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명 해주면 그 중에 4명은 지금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이자 몇 푼 받겠다고 하다가 원금 대 1판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출 안 해주거나 혹은 이자를 높게 받거나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금융권에서 많이 쓰던 모형이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에요. 근데 다 좋은데 이게 회계 모형들의 최대 장점은 안정적이에요. 이달의 데이터를 쓰건 다음 달의 데이터를 쓰건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이건데, 최대 단점은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설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이 집에 가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네. 그러니까 일이 빡센 사람들, 출퇴근이 빡센 사람들, 뭔가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집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보면 온갖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뭐가 더 퇴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이게 엄청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모형이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로 이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오히려 이론 알고리즘은 좀 복잡해요. 이거는 회계 모형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한 50년, 60년 전에 나온 알고리즘인데, 얘는 이론은 복잡하지만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치면 지금 데이터를 보면 집에 간 사람,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요, 직장인들. 여러분을 남자, 여자로 나눌 수도 있고, 문과, 이과 나눌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왼쪽에 앉은 사람, 오른쪽에 앉은 사람 나눌 수 있을 거고, 지금 안경 끼고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나눠진 두 그룹의 평균 차이, 확률 차이가 커질지를 우리가 찾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기준이 엄청 많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나이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나이가 많다 적다라 했을 때 그 기준, 경계값을 뭘로 할 거냐, 30보다 많으면 많다로 할지, 31일지, 32일지, 40일지, 50일지 여러 가지 기준값이 있잖아요. 변수도 엄청 많고 한데, 아무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찾아줍니다. 제일 좋은 경계값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노가다 알고리즘입니다. 엄청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 엄청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퇴직 확률 예측이든 보험료 청구 모형이든 제일 먼저 나오는 변수와 그 기준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보험료 평균 차이가 가장 커질지를 찾아줄 거예요. 노가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결과 엄청 깔끔하지만 노가다를 통해서 성별로도 나눠보고 나이로 나눠보고 막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좋습니다 를 알려줄 건데요. 그럼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끝이 아니라 이 나눠진 한 그룹 있죠. 작은 그룹을 또다시 두 개로, 이쪽에 있는 것도 또다시 두 개로, 또 두 개로, 두 개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Y자로 나눠줄 텐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깥에 있는 나무랑 똑같이 생긴 거죠.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Y자로, 작은 가지고 Y자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이름을 디시전 트리라고 달아놨다라고 보면 되고요.
회귀 모형은 주로 변수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관심 있는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변수들이 막 자기들끼리 눈치 봐가지고 내 회귀 계수가 얼만큼 될지를 계산한다고 보면 의사결정 나온 모형은 좀 변수보다는 좀 관측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측치들을 나눠야 될까? 그래서 변수를 그 나누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좀 이론은 어렵지만 만들어 보면 엄청 직관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래서 스크립트, 다음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4번 스크립트입니다. decision tree라고 하는 걸 열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rpath.plot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될 텐데 설치를 해주시고요. 얘는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통계에서 나온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풀네임은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고 리그레션은 관심 변수가 수치형인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아무튼 이 알고리즘을 쓰면 관심 변수가 범주형이든 수치형이든 다 의사결정 나무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로 두 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데이터는 우리 사교육비 실태조사 데이터인데 통계청 MDIS라고 해서 이게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볼 때는 요약된 결과를 보잖아요. 이거 설문조사 원본이에요. 네,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는 곳이 있어서 그걸 가져왔고요. 해마다 교육부와 그 다음에 통계청이 같이 하는 조사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 막 지역 구분 있고 학교국 구분, 성별, 가계소득 수준, 성적 있고 결국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교육비예요. 이게 1년 동안에 몇만 원 쓰고 있냐인데요. 사교육비 보면 사람들마다 학생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거 로지스틱 회귀 모형, 그냥 선형 회귀 모형 만들어 보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국 부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다 차이가 있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교육비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사교육비의 차이를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하냐 이게 궁금할 수 있죠. 이게 성적에 따라 다른 거냐 혹은 학교급 구분에 따라서 뭐 고등학교 때 많이 쓰는 거냐 혹은 집에 있는 뭐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를 궁금한 거겠죠. 근데 회귀 모형은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모형 적합하는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rpath라고 하는 거 패키지를 설치하고 잘 불러왔다라고 해보면 또 역시 알고리즘은 복잡하지만 함수는 엄청 간단해요. rpath라는 함수에다가 데이터는 프라이빗 넣어주고 사교육비와 관심이 있으니까 사교육비 그다음 물결 땡 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면으로 설명하겠다. 근데 이게 그냥 함수 이름만 lm에서 rpath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엄청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뭔가 나올 텐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로 나와요. 근데 우리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을 보면 텍스트를 보는 방법은 여기 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니까 풀이인 거예요. 다 같이 모여 있을 때인데 요게 전체 학생 수가 8만 명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숫자는 좀 복잡하니까 놔두고 8만 명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27,500원인 거예요. 전체 평균이 27,500원인데 요거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 엄청 많겠죠. 성적에 따라서 성적도 막 상위와 나머지를 할지 중상위까지와 나머지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얘가 찾은 건 뭐냐면 가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 200만원대, 300만원대 아무튼 요 300만원대까지와 이상인 거 그러니까 400만원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수준이 400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400만원 미만인 곳에는 학생 수가 4만 명 정도 있다. 근데 얘네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178만원인데 밑으로 보면 이게 탭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400만원 이상인 거에는 역시 한 4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여기 있는 것처럼 380 정도 쓴다. 그래서 평균 차이를 보시면 180과 380이니까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평균 차이만 보는 건 아니고요. 사람 수도 좀 봐요. 나눠진 두 그룹에 있는 각각에 있는 사람 수와 그다음 관측지 수와 그다음에 평균 차이를 고려를 해서 이 기준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를 쪼개고 다시 쪼개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사교육비 시장은 가계소득과 엄청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텍스트로 보면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게 그림이 좀 정보가 많으면 잘 안 보여서 오른쪽 아래 창이 너무 작아서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윈도우즈 괄호 열고 닫고 있는 걸 범위 지정해서 실행하시면 새 창이 뜰 거고요.
그 다음 맥 쓰시는 분들은 퀄즈라고 하는 걸 범위 지정해서 실행하시면 새 창이 뜰 거예요. 여기 새 창이 떴을 때 그냥 RStudi오로 돌아오지 말고 우리 최대화 버튼 있죠. 최대화 버튼 제일 크게 만든 다음에 R로 돌아와서 rpart.plot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우리 데이터 집어넣고 cx는 1은 이게 창의 크기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막 조정이 되는데 기본 크기 1로 고정시키겠습니다. 이거고 저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1.4 정도로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되나요? 안 되나? 끝나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은 위에서부터 보면 돼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렇게 100%라고 달려있는 거는 전체 관측치가 다 모여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전체 관측치를 봤을 때 전체를 평균은 275만 원인데 이거를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눴더니 52%가 모여있는 가계소득 수준이 400 미만인 가족은 여기 178만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닌 가족은 380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고 380에서 나눠진 거 보면 행정구역에 따라서 뭐 쭉 나오는데 요 지역들은 왼쪽으로 오는데 아닌 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근데 아닌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만 가계소득 수준이 서울만 있다라고 했을 때 전체 7%가 있고 여기에는 621만 원을 쓰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서울에 지금 뭐 7%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측치가 지금 8만 명이거든요. 8만 명의 7%면 한 5천 명 정도가 저기 있는 거예요. 5천 여기 있는 5천 명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는 또 나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의사결정 나무에서 그 회귀모형과 좀 다른 점인데 회귀모형에서 아까 제가 중요한 과정이 어떤 거라면 변수 선택의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제거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굳이 변수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 모형에 남아있는 변수, 등장하는 변수들은 중요한 변수고 등장하지 않는 변수들은 쓸데없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굳이 변수 선택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나무를 얼마만큼 가지를 뻗게 할지를 좀 정해줘야 돼요. 가지를 훨씬 더 많이 뻗어가지고 가지를 훨씬 더 많이 분기를 해서 더 큰 나무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가지를 좀 적당히 쳐가지고 더 간결한 모형을 만들 수도 있을 건데 요거를 CP라고 하는 모수를 활용해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P라고 하는 모수는 설명을 제가 달아놓긴 했는데 그냥 페널티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널티의 정도 여기 나와 있을 텐데요. 얼만큼 페널티를 받도록 하는 건데 나무가 복잡하면 복잡해요. 우리가 복잡한 게 막 설명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더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나무가 그만큼 복잡해졌으니까 복잡함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페널티의 이 T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발을 붙여 넣은 게 이게 나무의 크기인데 나무의 크기에다가 페널티를 받는데 그 페널티에 받는 양을 CP라고 하는 거에 좀 값에 따라서 좀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 CP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0 곱하기 나무의 크기가 되니까 나무가 얼만큼 크든 페널티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 입장에서는 가지를 최대한 많이 뽑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 CP라고 하는 게 엄청 크다라고 해보면 가지를 뻗어서 나무가 커질 때마다 너무 페널티가 커서 가지를 안 뽑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적정한 CP 값을 찾아내는 게 또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한번 그려봤고요. 밑으로 가서 보면 보통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CP 값을 충분히 작게 주는데 기본 값은 CP가 0.01인데요. 제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0.001 정도를 줘서 나무가 부담 없이 가지를 많이 뻗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지를 많이 뻗은 모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트리를 실행해 보시면
혹은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게 나오죠. 서울이 여기 있었는데 서울이 또다시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서 4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700만 원 아래쪽인지 700만 원 이상인지 또 나눠지고 고등학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훨씬 더 가지를 많이 뻗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처음 만든 모형이 있고 지금 가지를 더 많이 뻗은 모형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지점을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단순한 거와 엄청 복잡한 거에서 중간쯤 해가지고 적당히 복잡하면서 적당히 효율이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일 텐데요.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함수가 밑에 나오는 printcp와 plotcp입니다. printcp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변수 중에서 보면 nsplit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nsplit은 나누는 작업을 몇 번 했냐인데 가지를 뻗을 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뻗치는 건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를 나무도 그렇지만 먼저 이렇게 쪼개지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nsplit이 0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지가 하나도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밑으로 가보면 제일 가지를 많이 뻗었을 때가 23번까지 뻗었으니까 이게 가지를 한 번 뻗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면 전체가 한 번 가지를 뻗으면 두 그룹이 생길 거고 두 그룹 중에 하나가 또 뻗게 되면은 세 그룹이 생기는 거죠. 가지가 한번 뻗칠 때마다 그룹은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총 23번의 가지를 뻗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모형에서는 24개의 그룹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뒤쪽에 만들어진 가지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 relative error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relative error라고 하는 걸 보면 0일 때 있죠. 0일 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를 한 번도 안 뻗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예측을 해야 돼요. 저 학생이 사교육비 얼만큼 쓰고 있을까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가지를 설명하는 게 없죠. 다 전체에 대해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 평균이 275만 원으로 예측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예측하면 당연히 잘 안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잘 안 맞음의 정도를 그냥 100으로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지를 한번 뻗어가지고 돈이 많은 쪽과 돈이 적은 쪽으로 나눠가지고 저 학생이 집에 돈이 400만 원 미만이면 180만 원 정도 쓸 것 같아요. 돈이 많다라고 하면 380만 원 정도 쓸 거야 또 예측을 하면 당연히 그룹을 나눠서 설명했으니까 더 잘 예측을 하겠죠. 그러면 그 차이 우리가 못 맞춘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전체에 대해서 똑같이 예측한 거에 비해서는 90%를 수준을 준다. 그룹을 조금 더 늘려서 설명할수록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항상 한계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있잖아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온 애가 더 중요한 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로 갈수록 당연히 이게 줄어드는 폭이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볼 수 있고요. 요거를 또 그림으로 그려주는 애가 plotcp가 있습니다. plotcp를 해보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봤던 것들을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볼 수 있는데요. Y축에 relative error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번에는 size of tree라고 해서 방금 본 nsplit 더하기 1이 있는데요. 그룹이 하나일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은 값으로 275만 원을 예측할 때를 1로 봤을 때 가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우리 relative error를 줄긴 주는데 뒤로 가보면 이게 줄어드는 폭이 거의 없어진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점선이 약간 추천선이거든요. 굳이 뒤까지 쭉 갈 필요 없이 이 정도 선에서 끊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이 정도 선에서요.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CP값, X축의 바닥에 있는 CP값을 보시면 우리가 지정한 0.001이 있어요. 아주 작은 CP값이 있는데 굳이 0.001까지 작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추천선이 만나는 지점 중에서 보면은 한 0.002 정도 수준에서 가지를 쳐버리면 될 것 같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CP가 0.002일 때 이후에 나눠진 가지들은 불필요한 가지인 거죠. 굳이 나눠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전에서 가지를 쳐버리자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적당한 CP 값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prun이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prun이라는 함수에다가 원래 우리가 만든 모형, 데이터가 아니라 모형을 집어넣고 기준 확인한 CP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기본값 우리가 지정한 거는 0.001이었고 기본값은 0.01이었지만 그 중간쯤에 있는 0.002가 적당한 거니까 네. 요걸 기준으로 가지 쳐줘라는 의미의 prun이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를
요 모형을 우리 그림을 그려주는 거에다가 넣어보면 원래 거 처음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나중에 만든 것보다는 좀 가지치기를 해서 좀 단순한 모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우리의 최종 모형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인슈어런스라는 데이터 있었잖아요. 인슈어런스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할 거고요. 예측도 가능합니다. 이걸 한번 해볼 텐데 요것만 하고 끝날 텐데요. 예측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굿을 떨어뜨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새로운 관측치가 들어와요. 굿을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너 돈 얼마 있니? 집에 돈 얼마 있니? 그래서 왼쪽이 있니? 오른쪽이 나누고 집 어디에 사니? 서울 삽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뭐 어쩌니? 오른쪽으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떨어진 거야. 아, 너랑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1%가 있는데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980만 원을 썼어.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 정도 쓸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게 또 의사결정 나무 모양에서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 보면 인슈어런스라는 데이터 불러왔고 뉴커스트라는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요.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요거는 남아서 하실 분들 하시고 제가 5분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거냐면 우리 범주형 변수 버전에 대해서도 그냥 설명만 드리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고 제가 남아있을 테니까 질문하고 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판별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관심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있죠. 여기는 graduate, 우리 합격 여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냥 관심 변수의 느낌만 달라졌다 뿐이지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알파트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밋이라고 하는 변수를 나머지 모든 변수에 대해 설명할 건데 함수 이름은 그대로 알파트긴 하지만 어드밋이라고 하는 게 숫자는 아니잖아요. 범주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의사결정 나무 모형, 만들고 싶은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약간 그룹을 나누는 느낌이야 라는 거에서 의미해서 메소드는 클래스라는 옵션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모형 만들어 보면 이게 그냥 개념만 다른 건데요. 그 관심 변수에 대한 개념만 다른 거라서 결과는 똑같은데 전체에서의 합격률은 0.3이니까 32%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합격률 차이가 커질까를 찾는 건데 여기서 나온 기준은 GPA, 우리 평균 평점 있죠. 학점이 3.4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가보면 합격률이 22%밖에 안 되는데 학점이 좋으면은 40%로 확률이 2배나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변수가 범주형으로 바뀌긴 했지만 알고리즘은 크게 달라지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학점이 안 좋은 쪽으로 보시면 랭크가 3, 4등급이면 어쩔 수 없지만 랭크가 3, 4등급이 아닌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29%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GR이라고 하는 기준이 갑자기 나와서요. GR이가 730보다 작으면 어쩔 수 없지만 730보다 높은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그룹을 특징을 딱 찍은 다음에 위에 있는 조건들을 조합을 해보면 뭐냐면 얘는 학벌은 괜찮아요. 좋은 학교에 다니는데 우리 학점은 별로 안 좋지만 시험을 잘 치는 애들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애들이 전체에서 한 2%가 있는데 얘네들은 합격률이 70%나 높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패자부활전의 느낌인 거죠. 학점은 안 좋았지만 시험으로 다 커버 쳤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 나무 모양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회귀 모양은 결과를 보면 엄청 무난한 결과가 있어요. 그냥 시험 점수 높으면, 학점 높으면, 등급 높으면 합격한다. 인데, 얘는 의사결정 나무 모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등장한 변수가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평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그룹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그룹을 딱 선택하는 순간 위에 있는 조건들을 조합하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볼 수 있어요. 설명할 거리들도 많아져요. 회귀 모양은 그냥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활용으로 넘어간다라고 치면 의사결정 나무 모양을 이렇게 그룹 하나씩 찍으면서 모든 그룹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룹들 여기 제일 끝에 확률이 제일 높은 애들은 조합해보면 결국 예를 들면 서울대 다니면서 학점 좋은 애들이거든요. 볼 거 없이 학점 높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귀 모양과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인데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 나무 모양의 최대 단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다음 주제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모형 자체의 변동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회귀 모형의 제가 장점을 말씀드릴 때 엄청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예를 들어 이달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형과 다음 달에 우리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모형이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톱으로 그 밑에 있는 뿌리를 탁 잘라버리는 순간 위에 있는 거는 통째로 쓰러지는 거잖아요. 회기 모형은 약간 변수들끼리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중에 있는 변수가 하나 살짝 바뀐다거나 빠진다거나 새로운 애가 들어온다거나 관측치가 바뀐다거나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설명할 거리가. 근데 여기 있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서 위에 등장한 GPA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새로운 관측치가 들어온다 보면은 새로운 데이터들 가지고 올해 학생들 가지고 만든 모형에서는 GPA가 아니라 GRE가 먼저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GRE가 등장하는 순간 관측치 조합이 좀 다르게 나눠지겠죠. 다르게 나눠지면 그 밑에서의 또 변수들의 기준값들은 또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갈리면 아래는 다 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형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좋은 점은 그런 숨어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있죠. 패자부활전 같은 애들을 잘 찾아내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쓰는 모형들을 보면 회기 모형은 너무 단순하고 숨어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의사결정 모형은 그런 것들은 잘 찾아주면 변동성이 커서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50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앙상블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음 29일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형을 회기 모형과 그 다음에 회기 모형과 이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이론은 여기까지 하면은 다 설명이 되었고요. 나중에 밑에 있는 실습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그 보험료 청구 모형 만드는 거, 보험료 얼만큼 청구할까에 대한 거,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퇴직할까에 대한 건데 요것도 회기 모형 했을 때는 그냥 다 중요합니다지만 지금도 여기 데이터가 바뀌면 어떤 요인이 퇴직 여부, 퇴사 여부에 가장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디시전 트리 스크립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